김철수 씨는 3년 전 40년 넘게 해로한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보내고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탓에 요즘 들어서는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꼭 잊지 않는 일과가 있다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하늘나라에서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나도 잘 먹고 지내. 철수 씨는 매일 아침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늘 맛있는 반찬으로 상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지금은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아들 부부와 손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년 전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직후 아들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통화라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늘 듣는 아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서운했지만 아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오는 손자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봄날 오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보니 뜻밖에도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 미영이에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첫 마디부터 며느리 특유의 상냥한 목소리에 철수 씨의 마음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미영은 항상 철수 씨를 친부모처럼 공경했고 아내가 살아계실 때도 명절이면 가장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던 효부였습니다. 미영아, 너희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손자는 잘 크고 있고? 철수 씨가 반가움에 묻자 미영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회사 일로 잠시 출장을 왔거든요. 아들과 손자는 미국에 있고요. 뭐라고?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언제 왔는데? 철수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미영은 사흘 전에 왔다며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사흘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주말에는 특별한 일정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3년 동안 철수 씨에게 특별한 일정이란 게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간 되지. 어디서 만날까? 내가 서울역으로 나갈까? 철수 씨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이 자주 가셨다던 치악산이 가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어머님께서 치악산 단풍이 너무 예뻐서 매년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단풍철은 아니지만 봄 산행도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철수 씨는 미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년 가을이면 치악산을 찾았었습니다. 아내가 특히 좋아하던 곳이었지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서려 있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 치악산. 철수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미영은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면요. 제가 렌트카도 준비하고 도시락도 싸갈게요.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실 테니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곳으로 가도 좋아요. 미영의 세심함에 철수 씨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내도 늘 미영을 칭찬했었지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저런 며느리를 만났다고요. 아니야, 치악산 좋지. 내 말대로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철수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미영이 집으로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철수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나들이 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베이지색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옛 친구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며느리랑 치악산 간다. 3년 만에 갑자기 한국에 와서는 나를 보자더라고. 효보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박노인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수상하지 않나? 3년 동안 연락도 별로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행을 가자고?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냐? 철수 씨는 친구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미영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항상 효심 깊은 아이였다고. 그래, 그랬었지. 하지만 3년이면 사람 많이 변해. 그리고 요즘에는 노인들 속이는 수법이 교묘해졌다더라.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나오잖아. 철수 씨는 친구의 걱정을 무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뒤척이며 박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우리 미영이가 그럴 리가. 그래도 토요일 아침이 되자 철수 씨는 기대에 부풀어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내가 선물한 재킷을 입고 오랜만에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철수야, 너무 들뜨지 마. 그냥 며느리랑 가는 나들이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도 3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확히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미영은 여전히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날카롭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박노인의 말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응, 다 준비했어. 가자. 철수 씨는 기대에 부풀어 미영을 따라 나섰습니다. 치악산으로 향하는 길,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미영이 준비해온 흰색 SUV 렌트카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고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미영은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배고프시면 조수석 앞에 샌드위치 준비해뒀어요. 아침 드셨어요? 응, 간단히 먹었어. 그래도 너 생각해서 준비한 거니 먹어볼게. 철수 씨는 미영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이후로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햄과 신선한 야채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구나. 너 직접 만든 거야? 네,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푸르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녹음이 우거진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미영아, 우리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치악산 간 게 벌써 4년 전이구나.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얼마나 예뻤는지. 철수 씨의 눈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철수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많이 그리워요.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미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잠시만요. 미영은 고속도로 휴게소 표지판을 발견하자마자 방향지 시등을 켰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전화 받고 올게요. 회사 일인데 급한 것 같아요. 미영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휴게소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창문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영은 주차장에서 제법 떨어진 곳, 아무도 없는 나무 그늘 아래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짓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고 예민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한가? 철수 씨는 의아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자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목걸이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목걸이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금색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일이 좀 있어서요. 이제 출발할까요? 철수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예쁘구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미영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미국에서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행운의 부적이라고. 미영은 서둘러 시동을 걸고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철수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말이 적고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동 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무시하려는 듯 했지만 진동이 계속되자 결국 다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오늘따라 전화가 많네요. 금방 올게요. 이번에도 미영은 사람들과 거리를 둔 곳으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철수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는 그들이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렀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미영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친구 박노인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즘에는 노인들 속이는 수법이 교묘해졌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수석 앞 수납 공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영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어보니 미영의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정말 미영이 맞아. 신분증 사진은 분명 미영이 맞았지만 주소지가 미국이 아닌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미영의 말과 맞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서둘러 제자리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니 미영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전화 좀 꺼둘게요. 오늘은 아버님과의 시간에 집중할래요. 철수 씨는 평소와 달리 말투나 행동이 어색한 미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백미러를 확인했고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그들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철수 씨는 물었습니다. 저 뒤에 검은 차, 혹시 아는 사람이니? 미영은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차요? 저 뒤에 오는 검은색 세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차인데요. 왜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아버님, 고속도로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많을 수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은 표정을 굳히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은 차도 속도를 맞춰 따라왔습니다. 철수 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아직 그 집 갖고 계시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갑자기 미영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철수 씨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그의 집은 아파트였고 특별히 크거나 비싼 곳이 아니었습니다. 응, 그대로 살고 있지. 왜? 아니요, 그냥. 혹시 요양원 같은 데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해서요. 아버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철수 씨는 미영의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불현듯 아내가 돌아가신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그 전까지 아내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난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제 완전히 산으로 바뀌었고 치악산의 실루엣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치악산인가? 네, 맞아요. 이제 곧 도착해요.
그런데 아버님,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치악산에 가기 전에 잠시 들렀다 가면 어떨까요? 어디? 근처에 아주 오래된 사찰이 있대요. 구룡사라고.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라 조용하고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대요. 철수 씨는 치악산을 수없이 다녔지만 구룡사라는 절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없던 곳을 갑자기 가자는 미영의 제안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절이 있었나? 난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저도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치악산 깊숙한 곳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영혼을 위해 기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내 이야기를 꺼내니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고 미영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철수 씨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철수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산길로 들어서면서 미영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버님. 미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는 심호흡을 하며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산길 끝에 오래된 돌계단이 보였고 그 위로 낡은 목조 건물의 처마가 보였습니다. 구룡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도 그들의 뒤를 따라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그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룡사라는 낡은 현판이 걸린 사찰 앞에 차를 세운 미영은 마치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치악산을 수십 번 다녔지만 이런 사찰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내리시죠.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철수 씨도 천천히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찰은 생각보다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묘하게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방문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그들의 차와 뒤따라온 검은색 승용차만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는 키가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미영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미영도 눈빛으로 무언가를 교환하는 듯 했습니다. 저 차는 정말 모르는 거니? 철수 씨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미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차예요. 아마 등산객들이겠죠. 아버님, 빨리 절에 들어가 봐요. 주지 스님이 우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주지 스님이 우릴 기다린다고? 철수 씨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처음 가는 절인데 어떻게 주지 스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일단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올라 사찰 경내로 들어서자 나무 아래 서 있는 한 스님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스님은 짧게 삭발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는 미영을 보자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미영 씨. 마중 나왔습니다. 전화 받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철수 씨는 의아했습니다. 미영이 이 스님을 알고 있다니? 그리고 전화로 미리 연락했다고? 하지만 미영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지 스님.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이분이 제 시아버지 김철수님이십니다. 주지 스님은 철수 씨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불자님. 구룡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절의 주지 법현이라고 합니다. 스님,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어떻게 저희를 아시는 거죠? 철수 씨가 직접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보살님이 전화로 방문 예정이라고 알려주셔서 혹시 아버님이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무언가 큰 거짓말이 오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그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이 철수 씨의 손목시계와 옷차림을 훑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아, 김철수님. 미영 씨가 장인어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지요.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철수 씨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미영이 했다고? 제 건강은 괜찮습니다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미영 씨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 걱정하는 자식 드물지요. 특히 재산 문제로 다투는 가족들이 많은데 미영 씨는 그저 장인어른의 건강과 행복만 바라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스님의 말에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철수 씨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슬쩍 미영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특별히 준비한 차가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들을 법당 옆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철수 씨는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찰 내부라기보다는 현대식 응접실에 가까웠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편안한 방석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불자님.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방석에 앉았습니다. 미영도 그 옆에 앉았고 검은색 승용차에서 나온 남자는 문 옆에 서서 마치 경비원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영 씨, 우리 준비한 서류들은? 주지 스님의 말에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거리가 있어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님, 들어보니 자녀분이 해외에 계신다면서요? 스님의 질문은 친절한 척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만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지요. 요즘은 노인들 재산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님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스님, 절에서는 보통 불교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재산관리 조언은 상담사나 변호사에게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철수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주지 스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저희 절에서는 불자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불자분들께서는 재산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하며 스님은 옆에 있던 작은 종을 울렸습니다. 곧 젊은 스님 한 명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젊은 스님은 주지 스님과는 달리 깊은 눈매와 진중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차입니다. 몸에 좋은 약재를 넣었지요.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에 좋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권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차를 따르면서 철수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경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수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차를 마시면 속이 쓰려서요. 혹시 물은 있을까요? 철수 씨의 거절에 미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특별한 차라고 하셨어요. 건강에 좋다니 한 잔 드셔보세요. 주지 스님도 그의 거절이 못마땅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자님, 이 차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특별한 날, 특별한 손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죠. 특별한 날? 특별한 손님?
철수 씨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스님을 슬쩍 보았고 그가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철수 씨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젊은 스님, 안내해드리게. 젊은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철수 씨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을 나서자 젊은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장실은 왼쪽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철수 씨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젊은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법당 뒤쪽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젊은 스님은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보게 했습니다. 보세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마세요. 철수 씨가 안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여러 노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몇 개에는 붉은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철수 씨의 사진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스님이 아닙니다. 이곳은 진짜 절이 아닙니다.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조직의 아지트입니다. 젊은 스님의 말에 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젊은 스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철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즉시 도망치세요. 절대 그들이 주는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젊은 스님은 재빨리 몸을 숨겨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온 여자는 진짜 며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당신에게 차를 대접하고 위장된 유언장에 서명하게 한 뒤 독차를 마시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 5명의 노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쪽지의 내용과 방금 엿들은 대화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3년 전 자신의 아내도 이들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집사람도.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슬픔을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싸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철수가 자리를 피해 머물고 있던 화장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셔서 걱정됐어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재빨리 쪽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물을 적셔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충격 대신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속이 안 좋아서 그랬어. 철수 씨는 가능한 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눈에는 이제 그 표정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주지 스님이 계시는 법당으로 가시죠. 미영은 철수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탈출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법당으로 돌아오자 주지 스님은 여전히 2잔의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를 탄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이나 스님도 없이 법당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앉으시죠. 주지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미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앞에 앉았지만 절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눌 것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도 쉽지 않고요. 미영 보살님이 걱정하시더군요. 혹시 미리 유언장이나 재산관리 위임장 같은 것을 작성해두면 어떨까 하여. 미영은 가방에서 무언가 서류를 꺼낼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지 스님이 말을 이어나갈수록 철수 씨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왔어요. 아까부터 속이 안 좋더니. 철수 씨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그의 연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영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약이 필요해요. 차에 혈압약이랑 소화제가 있어요. 철수 씨는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야 돼. 어떤 약인지 네가 모를 거야. 잠시만. 철수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미영과 주지 스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잠시만 혼자 있게 해줘. 금방 올게. 철수 씨는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법당을 나섰습니다. 미영과 주지 스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철수 씨를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미영이 따라 나섰지만 철수 씨는 이미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 쪽지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찰에서 몰래 빠져나와 렌트카를 몰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필사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아직 사찰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기단이 그의 탈출을 알아차리고 쫓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철수 씨가 화장실에서 약을 가져오러 간 것으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하자. 곧 마을이 나올 거야, 제발.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은 살인범들에게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살인범 중 한 명이 3년간 아들의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미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은 무사할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급커브를 돌던 찰나 갑자기 앞에서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철수 씨는 공포에 질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멈추었고 경찰차와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가까스로 정차했습니다. 경찰, 살았다. 철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경찰도 사기단과 연결되어 있다면 젊은 스님의 쪽지에서 이 사기단이 이미 5명의 노인을 희생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려면 지역 내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차에서 한 명의 경찰이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철수 씨의 차로 걸어왔습니다. 운전면허증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철수 씨가 창문을 내린 순간 경찰관을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사찰에서 본 그 검은색 승용차의 운전자였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을 철수 씨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철수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기지를 발휘해서 재빨리 핸들을 꺾어 옆길로 차를 돌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가짜 경찰관이 무전기로 무언가를 급하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씨는 평생 운전하면서 이렇게 과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80대의 노인이 산길을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씨는 절박한 마음에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앞에 좁은 샛길이 보였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임도였습니다. 철수 씨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여기라도 숨어보자. 차는 울퉁불퉁한 임도를 따라 덜컹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앞유리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50m 정도 들어간 곳에 철수 씨는 차를 멈추고 엔진을 껐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철수 씨가 숨은 새끼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철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 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 10분쯤 달렸을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차를 마을 입구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이제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는 112가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근 도시의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철수 씨가 쪽지를 보여주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노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그분도 낯선 사람들과 산에 갔다 오시더니 아주머니는 철수 씨를 가게 안쪽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아들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찰이었습니다. 민수야, 빨리 와야겠다. 큰일이다. 작년에 김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있잖아. 그거랑 관련된 것 같아. 30분 후 순찰차 3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대에서 내린 젊은 경찰관이 슈퍼마켓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 민수경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는 6개월 전부터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기단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사기단으로 주로 홀로 사는 부유한 노인들을 노립니다. 그들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먼저 대상의 가족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뜸한 가족을 사칭합니다. 철수 씨는 민수경이와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쪽지를 전달한 젊은 스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젊은 스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수경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지 스님의 제자라고만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정보원일 겁니다. 그는 사실 저희 동료로 이 사건을 위해 잠입 수사 중이었거든요. 경찰들은 즉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철수 씨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철수 씨는 경찰 차량에 동승하여 구룡사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가짜 경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가짜 경찰관은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구룡사에서 경찰들은 신속하게 사찰을 포위했습니다. 안에서는 미영과 가짜 주지, 스님을 포함한 사기단 일당이 다음 표적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수 씨가 도망친 것을 알고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체포합니다. 꼼짝 말고 있으십시오. 경찰의 급습에 사기단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산을 내려가는 동안 철수 씨는 민수경이와 함께 있던 박 형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혹시 그럼 제 며느리는 누구인가요? 네, 오늘 본 여자는 김미영 씨가 아닙니다. 본명은 서영주로 이 사기단의 핵심 멤버입니다. 실제 며느리 김미영 씨의 신원을 도용한 겁니다. 그럼 제 아들과 진짜 며느리는요? 무사합니까? 걱정 마세요. 그들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했고 곧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철수 씨는 안도했지만 곧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박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3년 전 사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로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을 노립니다.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제 아내도? 박 형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철수 씨의 가장 큰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모님의 사망도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 특수한 독극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독은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합니다.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평소 건강했고 심장 관련 질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때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차가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와 많은 경찰들이 모여 있었고 수갑을 찬 사람들이 경찰차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중에서 미영, 아니 서영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훈이고 실은 스님이 아닙니다. 6개월 전 같은 수법으로 할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가족입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직접 잠입 수사를 자원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리자 한 청년이 철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님 복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철수 씨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법당에서 보았던 그 젊은 스님과 같았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도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도 이들에게 희생되셨습니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막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도훈은 구룡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고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피해자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엿듣게 됐고 그 사이 철수 씨에게 위험을 알리고 도망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구룡사에서 여러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독약이 섞인 차, 위조된 유언장 서류,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의 재산 관련 문서들까지. 심지어 지하실에서는 본래 주지 스님의 시신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박 형사는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검거로 최소 8건의 노인 대상 사기살인 사건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모님의 사망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재조사될 겁니다. 철수 씨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내의 죽음을 자연사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살인이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훈이 철수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처음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르신의 부인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철수 씨의 아들 가족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미영은 남편과 함께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철수 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저희가 옆에 있었다면. 철수 씨는 오랜만에 만난 진짜 가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있잖니. 한 달 후 철수 씨는 서울지방법원 법정에 섰습니다. 사기단의 재판이 열렸고 그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는 도훈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서영주를 비롯한 사기단 멤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검사는 철수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특히 서영주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이제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도훈이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할아버지 제사가 다음 주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꼭 가마. 내 할아버지도 이제 편안히 쉬실 거야. 그날 이후로 철수 씨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아들 가족은 미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철수 씨 근처에 집을 구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수 씨는 도훈과 그의 가족과도 가까워져 마치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아내가 그리울 때면 철수 씨는 치악산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구룡사가 아닌 아내와 함께 즐겨 찾던 그 단풍길을 걸으며 추억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매번 산을 오를 때마다 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당신은 이제 편히 쉬어도 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가 함께하니 외롭지 않습니다. 철수 씨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더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사건 이후 1년 경찰청에서는 노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철수 씨는 그 홍보대사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